자, 이제 1번 중국의 황하 문명에 이어서 이제 시대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지역의 어떤 그 문명의 발달, 철기 시대 때 고대 국가들, 이 모습을 이제 좀 이어가 볼게요. 청동기 문명, 황하 문명, 요 문명을 이루었던 국가가 하상주 세 개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주나라는 국가 영토, 국가 규모 크기가 조금씩 커지니까, 이제 왕이 모든 지역을 혼자 다스리기에는 너무 땅이 넓어지고, 그래서 왕은 중앙만 통치하고 지역 곳곳을 형제들에게 좀 맡기는, 그래서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죠. 제후들을 지역에 세우는. 그래서 주나라 때 혈연적 봉건제로 갔던 거 아닙니까? 맞지? 예. 그래서 왕은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가까운 중앙만 다스릴게. 우리 동생들이 지역 곳곳의 제후로서 임명을 할 테니까, 권력을 일임할 테니까 지역 곳곳에서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알아서 군대도 운영하고 하세요. 대신에 거둔 세금의 일부를 중앙으로 좀 납부를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거니까. 그리고 대신 유사시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노라 약속을 하죠. 됩니까? 그래서 제후들은 거둔 세금의 일부를 왕에게 납부를 하고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요. 대신 유사시에는 당연히 어른으로서 뭐 하겠어? 앞장서 나아가서 서로를 지켜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요 사하라 사막, 그 위쪽에 있는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하란 여기고요.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는 위쪽에 초원지대 쪽에 있어요. 초원지대, 초원이 펼쳐진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 풀 뜯어먹고 사는 유목민족들이 있거든. 옛날에는 요 위쪽은 이곳저곳 풀 찾아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이는 그 유목민족들, 이네들이 사실상 이 초원 지역의 지배자들이죠. 근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발전된 문명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왜? 뭐 정착 생활을 해야 뭐 국가 규모가 커지든 뭔가 지식의 집합체가 만들어지든 할 것 아닙니까? 다 뿔뿔이 찢어져서 그냥 풀 뜯어먹고 사는 애들이다 보니까 거대 국가 형성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발달된 기술이나 문명지를 형성하기는 힘들겠죠. 상당히 문화적으로 좀 낙후돼 있고 기술적으로도 낙후돼 있고 문명 수준이 떨어지겠지, 그지? 얘네들은 그래서 항상 풀 뜯어먹고 사는 유목민족들은 여기에는 이 문명지들을 동경한단 말이야. 얘네들은 뭐 발전된 기술도 있고 거기다 뭐 문자도 되게 체계화되어 있고 국가 체제 시스템도 정비돼 있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을 막 이 유목민족들을 동경하고 있는 거지. 되죠? 근데 그네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무력만큼은 우리가 쟤네들보다 세지 않냐. 여기는 중국의 어떤 이 문명지 애들보다 우리는 그래도 태어나서부터 항상 말 타고 초원을 누비며 항상 기마병 중심으로 전병력의 기마병화 되어 있는 게 우리니 병력 싸움에선 우리가 이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5개 유목부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쪽수도 되겠다 치고 들어옵니다. 얘네들. 알겠지? 그래서 이때 유목 부족들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게 돼요. 잠깐만. 중국은 예로부터 북방에 있는 요 풀 뜯어먹고 사는 요 유목민족들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게? 호라고 불렀어. 뭐라고 불렀다고? 호가 무슨 호자야? 오랑캐 호자야. 다시 뭐라고? 오랑캐호. 그래서 우리도 조선시대 때까지도 저 위에 있는 애들을 호라고 불렀어. 호. 그래서 얘네들이 쳐들어오면 뭐라 그랬어? 위에 있는 막 풀 뜯어먹고 사는 유목민족들이 있죠. 뭐 여진이라든가 몽고라든가 막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서 호족이라고 불렀고, 쟤네들이 쳐들어오면 호란이라고 불렀죠. 명자호란이야 그게. 알았지? 이 오랑캐 애들은요, 신기하게도 예로부터 애들이 맨날 말 타고 다그닥 다니니까 뭐 이렇게 몸에다 뭘 지니면 전부 어때?
물건들이 다 떨어지거든. 그래서 깊숙하게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소지품을 담을 수 있게 그렇게 주머니를 깊숙하게 만들죠. 무슨 주머니? 호주머니, 호주머니 한 게. 알겠죠?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뭐 이렇게 달달한 뭐 이렇게 뭐 꿀이라든가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렇게 빚어 먹었어요. 무슨 떡? 호떡이야. 오랑캐 떡이야, 호떡이. 알겠죠? 얘네들은 우리 문명화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 비해서 어때? 좀 예의 범절이 좀 없고 심지어 지 부모마저 공경하지 못하는 새끼들이죠.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 호로 새끼라고 합니다. 호로 새끼. 알겠죠? 호가 오랑캐 호자. 이들은 오랑캐라 그래. 이 오랑캐들 5개가 연합해가지고 치고 들어온 거야. 공격! 그리고 치고 들어간 거야. 알겠죠? 이 황하문명지에 있는 이 주나라 이 규모 큰 이 나라에 비해서 되게 짜끔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5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세력까지 형성했으니 거기다 전병력이 기마병력이겠다 자신감도 생긴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치고 들어온 거야.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제후들은 들으라. 병력을 착출하여 나에게 보내라. 내 모두를 지켜줄 것이니. 알겠죠? 그리고 병력들을 이끌고 나가지고 앞장서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뭐 했어요? 앞장서 째버립니다. 주나라 끝에 말기 때 이런 일이 있게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동천이라고 불러. 천은 옮길 천자예요. 천도 그럼 뭐죠? 천도? 수도를 옮기는 거죠. 그죠?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어. 여기 있는 동쪽에 있는 이때 옮긴 수도가 낙양 또는 나급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낙양성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왕이 앞장서 먼저 도망을 가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제후들은 괜찮겠어? 어이없겠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무슨 뭐 그렇게 세금 내고 맨날 충성 바치고 뭐 우리의 어르신이라고 맨날 그렇게 축혀 세워줬더니만 이놈의 새끼가 지가 나서야 될 때는 뭐합니까? 모른 체하고 쌩 까버리고 도망부터 가버리면 지역에 있는 제후들은 자기네들이 구심점이 되어야 할 사람이 먼저 째버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어찌됐든 막아내긴 막아내요. 지역에 있는 제후들이 가까스로 자기들 힘으로 이걸 막아내거든요. 막아낸 다음에 이 제후들은 나급 낙양성 쪽으로 옮겨간 이 주나라 왕실 황실을 계속 떠받들까 무시할까? 그지. 처음에는 그래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왕실 어르신이고 우리의 큰집벌인데 우리가 끝까지 저들을 옹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반수 정도는 됐어. 처음에는. 반면에 나는 더 이상 충성 안 해. 나는 이제 독립국가로 갈 거야. 내가 이 주원의 주인이 될 거야. 이러면서 독립국가를 선포하는 애들이 반. 나머지 절반 정도는 어때? 그래도 나급으로 이동했지만 그래도 왕실에 대한 어떤 정통성을 유지시켜주자라고 하는 애들이 반. 처음엔 그랬어. 알겠죠? 이때 시대를 춘추 시대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춘추라고 불리우는 역사서에 이때 기록이 나오거든. 알겠죠? 근데 후반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동쪽으로 천도한 주나라 황실 그 나급에 있는 낙양에 있는 황실 자체를 다 부정해버려. 그리고 전부 다 뭐해? 내가 중원의 주인이 될 것이다 외치면서 다 함께 싸우는 시대. 이게 전국시대라 그래. 이건 전국이라는 역사책에 기록돼 있거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시대를 뭐라고 불러?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게 돼요. 이 뒷시대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춘추 시대는 동쪽으로 천도했던 주나라 황실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는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왕을 아직은 그래도 받드는 사람들이 꽤 많아. 알겠죠? 존귀하게 받든다란 얘기죠. 왕을 받들고 이 오랑캐를 멀리하자 뭐 이런 뜻으로서 사람들이 왕실을 다 부정하진 않았어. 어느 정도 받드는 세력들이 꽤 많았죠. 근데 전국 시대로 가게 되면 아예 난장판이야. 다들 독립국가 선포하고 다 같이 싸우는 시대야. 알아듣겠죠? 보통 춘추 시대 때는 5개 정도의 나라들이
치열하게 갈등을 벌였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춘추 오패라고 부르고요. 전국시대 때는 7개 나라가 팽팽하게 세력 갈등을 벌이거든. 이걸 전국 칠웅이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어요? 춘추 오패 전국 칠웅? 그래서 춘추시대 때는 5개 정도의 나라가 치열하게 갈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 5개 나라들은 전부 왕실 자체를 없애자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내가 이 왕실을 받들 다음 자다.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막 왕을 뽑으려 하고 자기들이 막 왕실을 좀 좌지우지하려고 그랬지 왕실 자체를 없애려고 시도하진 않아. 근데 전국시대 전국 칠웅 이 7개 나라들은 아예 다 없애버리려고 하죠. 이해됩니까? 자기가 새로운 왕이다라고 막 외치기 시작해요. 됐지?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앞뒤가 딱 갈려요. 이 앞에는 청동기 문명 중심의 청동기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앞에는 청동기 시대야. 근데 이 뒷시대는 무슨 시대게? 드디어 철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대야.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부터 제대로 된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당연히 전쟁 양상도 어떻겠어? 훨씬 더 발전적이고 치열한 면모를 보이겠죠.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이제 특징적인 거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 춘추 전국 시대 때 지역에 있는 제후들은 전국 시대로 가면 각자 다 독립국가 선포한다 그랬죠. 그럼 얘네들은요, 선포한 자기네 나라를 이런 봉건주의 형태로 다스리고자 할까? 아니면 중앙 집권적인 왕이 모든 지역을 일괄적으로 다 돌아보고 세세하게 통치하는 중앙 집권적 국가로 만들려고 할까? 봉건제로는 안 가려고 하겠지. 자기네들이 봉건제상의 제후였던 자들이야. 그 제후였던 자기들이 지금 왕실한테 배신 까고 지금 어쨌든 왕실이 먼저 못할 짓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배신 깐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독립국가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네들이 독립국가 선포하면 새롭게 만드는 나라는 봉건제로 운영하고 싶진 않겠지. 자기네들 같은 자들이 또 나오면 안 되니까. 알아듣겠죠? 그래서 지역의 통치 권력 일체를 일임한 제후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때 제후들은 자기네들이 왕이 되고 독립국가를 선포하면서 자기네 지역 곳곳에 왕을 제후를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사실상 지역의 왕으로서 옹립하는 어떤 제후를 내려보내서 군사권까지 다 내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지방관을 내려보내요. 뭘 내려보낸다고? 이건 다른 거야. 지방관이 가는 거하고 제후가 내려가는 건 달라. 지방의 제후에게 어떤 제후를 세워 제후에게 권력을 넘긴다라는 건 이런 얘기야. 제후가 마음대로 법도 만들 수 있고 제후가 마음대로 세금도 거둘 수 있고 군대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후가 죽으면 누가 그 지역을 다스려? 그 제후의 아들이 다스리게 돼. 사실상 지역에 왕을 세우는 거나 다를 바 없어. 제후를 세운다는 건. 알아듣겠죠? 근데 지방관을 파견한다는 건 뭐냐면 왕이 시험을 치러서 또는 왕이 자기가 믿고 맡길 자에게 지역에 대한 통치 권력을 주되 그 사람은 뭐만 해? 왕명에 따라 통치를 하고 왕에게 매번 통치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해야 돼. 자체적으로 세금 못 걷어. 왕이 하라는 대로 세금 걷어. 알겠죠? 모든 것은 다 왕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돼. 그리고 죽으면 누가 다스려? 그 지방관의 아들? 아니야. 왕이 새로운 지방관을 내려보내. 또 중간중간 지방관은 어때? 한 지역이 너무 오래 두면 얘가 그 지역에서 딴 마음을 품고 막 세력을 형성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들을 로테이션으로 막 돌려. 한 곳에 오래 못 있게. 알겠죠? 그리고 수시로 뭐해? 새로운 관리를 내려보내고 자르고 막 이런 걸 함으로써 뭔가 사적 세력화 커가지 않도록 왕이 철저히 견제하고 통제하고 모든 지역 곳곳에 대한 세금을 걷는 기준을 왕이 마련해주고 왕에게 모든 지역의 사정들을 보고하게 하고 이런단 말이지. 이게 지방관 파견이야. 알았지? 이때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후들이 독립국가 선포하면서 많은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들 중에 일부 국가들은 뭐를? 지방관을 파견하지 제후를 세우지 않겠다 선언한 나라들이 있어. 그걸 군현제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군현제는 봉건제하고 뭐가 달라? 봉건제는 지방에 뭘 내려보내는 거야? 제후를 세워서 통치 권력 일체를 일임하는 거야. 그 자식에게 세습하게 하고. 알겠죠? 이게 봉건제라면 군현제는 뭐야? 지방에 제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지방관을 그때그때 파견하는 거야. 알겠죠? 지방관에게 통치 권력 일체를 넘기는 거야? 아니요. 왕에게 보고하게 하고요. 세세한 거 왕이 다 결정하게 하고. 알겠죠? 그때그때 왕이 바꾸는 관리야. 알겠죠? 이렇게 지방 곳곳에 지방관을 파견해 다스리는 걸 뭐라 한다고? 군현제. 뭐라 한다고? 그래서 이때 전국 군현제까지는 아니야. 근데 오패 7홍 중에서 일부 국가들은 군현제가 실시되는 모습들이 나와. 알겠습니까? 잘 기억해도. 그리고 이때부터 뭘 썼다고? 철제? 농기구를 썼다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야. 철제 농기구가 쓰이기 전에는 농기구는 뭐를 썼을까요? 돌이나 나무야. 야, 그럼 돌삽으로 삽질하는 거하고 쇠삽으로 삽질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가볍기도 가볍고 훨씬 더 단단하고. 그래서 철제 농기구와 우경이 뭘까? 뭐를 이용해 경작한다? 소를 이용해 경작하는 거야. 한우가 뭐야? 한국 소지 뭘. 소를 이용해 경작하는 방식이야. 아무래도 소는 어때? 아주 힘이 좋기 때문에 쟁기다라 막 갈아버리고, 쇠는 소가 끌어도 어때? 부러지지 않아. 밭을 깊게 갈아버린다고. 소의 힘을 이겨내면서 밭을 그냥 통째로 뒤엎어버린다니까. 밭갈이가 예술이야 그냥. 저 밑에 막 양분 있는 토양을 그대로 막 끌어올린다고 위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철제 농기구의 등장과 함께 소의 힘을 이용해서 버티면서 땅을 긁어내는 이런 밭갈이까지, 우경까지도 막 하게 돼. 농업 생산성이 극도로 늘어나겠지, 그지? 되십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상공업도 크게 발달하게 돼.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 피곤할 때가 됐지요. 자, 춘추 전국 시대는 시대가 안정된 시대인 것 같아? 혼란기인 것 같아? 그렇지. 그냥 중국 역사는 되게 쉽다. 글자가 한 글자면 안정된 통일왕조를 뜻하고요. 여러 글자로 돼 있으면 혼란하다는 얘기예요. 춘추 전국 뒤에 진, 한 이런 나라가 등장하거든. 진나라, 한나라는 혼란기계 통일 왕조, 안정된 왕조계. 한정된 왕조겠죠. 근데 진한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가 열려요. 무슨 시대겠어? 혼란기겠지 뭘. 근데 그걸 수습했던 나라가 수, 당 이런 나라가 등장해. 그럼 어때? 안정된 통일왕조겠지, 그지? 되게 쉬워. 여러 글자면 혼란기고 한 글자면 통일된 어떤 안정된 왕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춘추전국 시대는 혼란기야. 계속되는 전쟁의 시대야. 500년간. 몇 년간? 500년 동안 오패, 칠홍 이런 나라들이 으르렁대고 서로 계속 전쟁, 쌈박질 중원을 꿈꾸며 다들 막 전쟁하는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시대거든. 그러면 전쟁을 계속 치르고 하다 보면 뭐가 확보되냐면 교통로가 발달되고 교육로가 막 확보되기 시작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일이야. 전쟁은 왜 도대체 교통로를 확보시키고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상공업을 발전시키게 될까요? 왜? 잘 생각해. 전쟁을 치르다 보면 원래 있었던 길 말고 이 길보다 더 빠른 길을 계속 찾게 돼요. 조금 험난하고 사람들이 뭔가 두려워서 가지 않았던 곳들도 길을 새롭게 개척하려고 들기 시작한다고. 왜냐하면 전쟁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게 전쟁인데 거기서 승리를 거두려면 어때? 뻔히 기다리고 있는 그 길목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지죠. 됩니까?
아니 적군이 아가리 벌리고 지금 들어와라 기다리는 길로 들어갔다가 당연히 백전백패겠지. 그러니까 좀 위험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길 말고 새로운 길들을 막 개척하게 되고 보다 빠른 길들을 막 개척하게 되고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전쟁 이후에는 항상 어때? 교역로가 막 여기저기 교육 루트가 막 새롭게 뚫리게 돼요. 그러면서 교통이 발달하고 교육 루트가 뚫리면서 아무래도 어때?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교류도 활발해지고 전쟁은 아무래도 국경을 허물게 만드니까 알겠죠? 교육로도 뚫리니까 아무래도 교육이 활발해지는 모습이 나오거든.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전쟁 500년의 전쟁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루트들이 막 개척이 되고요. 국가 간의 경계도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이때부터 상공업이 크게 발달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나? 이때 상공업이 크게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게 화폐 발달이야.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어때? 물건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간편한 교환 수단? 화폐 같은 게 등장하는 법이거든. 그래서 이때 화폐로 쓰이던 도전, 포전 이런 화폐들이 이때 등장한다라고 해요. 도전은 도가 칼도자야 칼. 모양이 칼을 닮았어. 칼 모양을 닮았어. 그래서 도전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칼의 모양을 면도칼 같은 칼의 모양을 본뜬 도전이나 뭐 포전이나 뭐 이런 화폐들이 이때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되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철제 무기도 이때 막 등장하게 되겠지, 그지? 철제 무기. 그러면서 전쟁 양상도 크게 바뀌게 돼. 이때 이전까지 전쟁은요, 전병력이 대규모로 무장하고 나와 막 들이붙는 대가리 싸움 전쟁이 아니야, 이때 이전까지는. 이때 이전까지는 솔직히 전쟁에 나가가지고 뭐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모든 병사들이 다 무장을 하고 이럴 정도로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해요. 끼케야 그전에는 막 돌팔매질하고 막 나무 몽둥이 들고 나와 싸우고 막 이런 거니까 청동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무기로서 제 역할을 못 하거든. 무른 금속이라. 그리고 조금만 주석 많이 섞으면 막 깨지고 그래요, 청동은. 그래서 이거 말고 나무나 돌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건데 그러니 제대로 된 전쟁 모습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쟁을 어떻게 치렀냐면 대표 대 대표가 나와 붙는 형태였어. 그래서 여기 이만큼 있고 저쪽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뭐 합니까? 야, 우리 깔끔하게 니네 제일 잘 싸우는 놈, 우리 잘 싸우는 놈 한 명씩 나와갖고 1대1로 붙자. 그 지면은 우리 할 말 없기 뭐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뭐 합니까? 한 놈이 나왔는데 졸라 세. 우리 3명 나갔는데 3명 다 깨졌어. 저쪽에서 나와갖고 뭐해? 또 나와 대적할 자 없는가? 그런데 아무도 못 나와. 그럼 진 거야. 그럼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그러고서 모든 어떤 다 내놓고 가면 돼. 그렇죠? 옛날에는 전쟁이 소수의 대표들끼리 그냥 대표로 맞붙는 귀족 중심 전차전. 다시 뭐라고? 귀족 중심. 그래도 전투에서 대표를 맡은 게 보통 귀족들이었으니까 귀족 중심의 전차전 양태로서 전쟁을 치르는 게 일반화되었었다면 이때부터는 얘기가 달라. 철은 매장량이 많은 금속이게 별로 없는 금속이게. 졸라게 많아요. 철은 매장량이 장난 없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기 때문에? 철이기 때문에 전병력을 다 무장시키고도 남을 정도야. 철은 되게 부족하고 귀한 금속이라는 착각을 버려. 철은 되게 흔한 금속이야. 전병력을 다 무장시킬 정도. 거기다 철제 무기는 어때? 되게 효율적이지. 성능도 좋고. 그러니까 철제 기술을 가진 나라들은 전병력을 다 철로 무장을 시키고 그냥 뭐 10만 대 10만으로 막 붙고 막 100만 대 100만으로 붙고 막 이런 싸움이야. 뭐 이때 그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알겠죠? 그래서 그전에는 대표들 귀족 중심에 전차 끌고 나 대표끼리 붙는 전차전 양태였다면 이때부터 전쟁 양상이 뭐로 바뀌어? 기병, 말 타고 다니는 보병, 갑옷 타고 칼로 무장한 이네들의 전면전 형태. 무슨 형태? 전면전 형태. 10,000명 대 10,000명으로 붙는 거야. 다 무장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쪽수 싸움이 되기 시작해요. 전쟁 양상도 확 바뀌는 거죠. 이해됩니까? 좋아요.
다음, 아무래도 이렇게 혼란한 시대일수록 새로운 시대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상 같은 것도 많이 등장을 하는 법이거든. 이때 얼마나 혼란했겠냐. 500년 동안 전쟁했다니까. 500년 동안 나라가 5개, 7개로 분열돼가지고 500년 동안 서로 다들 중원의 주인을 꿈꾸며 서로 내가 주인이라고 막 계속 으르렁대고 허구한 날 싸우는 그런 시대 모습이야. 알았지? 엄청나게 혼란했다고. 허구한 날 죽어나가고.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요거 설명할 테니까 좀 이해해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혹해요. 전쟁은 인간성 자체를 말살시킵니다. 다시 뭐라고요? 인간성 자체를 전쟁은 말살시켜요. 인간성 자체를 말살시켜요. 선생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한국전쟁 때 아이들을 기르셨고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 다니시던 분들이거든. 그러면 선생님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안정된 세상이었을까? 되게 혼란하고 사람들이 허구한날 죽어나가는 그런 혼란기였을까? 혼란기였겠지.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 죽는 모습들을 봤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가? 선생님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재밌더라고. 생각이. 우리하고 완전 달라. 선생님네 집에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네 아버지가 제일 첫째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숙부님들 작은 숙부님들이 2분이 계세요. 숙부 1, 숙부 2. 근데 막내 숙부는 딸만 둘이고요. 여기 숙부가 딸 아들. 우리 아버지가 딸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나예요. 근데 요렇게 놀러 갔거든. 요렇게 놀러 갔거든. 요렇게 같이 세트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누나하고 나, 우리 삼촌, 숙모 그리고 여기 딸아들 이렇게 같이 해서 제주도로 놀러 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안 된다. 왜 안 되게? 가다가 비행기 사고 나면 이게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가. 그렇죠. 나눠 타거라.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되느니 나눠 타거라. 다 같이 타고 가는 건 안 된다. 이게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였어. 근데 나는 이걸 들으면서 살짝 서운함도 있더라고. 그지 않니? 내가 약간 무슨 대를 잇기 위한 수단 같게 여겨지기도 하고 어떻게 누구 한쪽은 뭐 죽을 수도 있는데 다른 한쪽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좀 잔인한 근데 너무나 태연히 그런 생각을 그거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런 계획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들의 의식하고 다른 거야. 이해되죠? 전쟁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라서 그래요. 전쟁 상황에서는요, 진짜 허구한 날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봐요. 길거리 목 잘린 시체는 하루에도 뭐 서너 구씩 보게 되고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되게 어때? 객관적이고 감정 없이 태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될 거거든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알았지? 그런 모습인 거죠. 이때는 뭐 가족 중에서도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할머니만 해도요. 우리 아버지 밑에 사실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었다 그래요. 요 사이에. 근데 일찍 어렸을 때 죽거든요. 죽었거든요. 요즘 같으면 이 일찍 보낸 아들 때문에 뭐 하겠어? 매일같이 일상을 다 그저 무너지면서 막 부모님들 그러고 살겠죠.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워낙에 죽음이 일상적이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많이 또 죽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낳고 뭐 이런 식의 의식이지. 그래. 선생님 생각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간성을 좀 변화시켜요.
지금의 막 따뜻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존귀한 개체로서 바라봐주는 존엄성이 서로 존중되는 막 이런 의식을 갖기에는 좀 하루가 멀다 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러는 시대에서는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정말 충격받았던 게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군인의 사진이야. 일본 군인의 사진. 일본 군인이 이렇게 모자 전투모를 딱 쓰고 한쪽에는 이렇게 딱 총을 딱 차고 있어. 총 한쪽에 총을 이렇게 딱 차고 있어. 그리고 한쪽 손에 뭘 들었냐면 사람 머리야. 조선인 어떤 독립군 활동하다가 죽은 사람의 목 잘린 이게 이제 그 상투 풀어진 머리야. 머리 이렇게 한쪽에 들고 한쪽에 총 들고 일본 병력이 서 있는 위치가 뭐였냐면 시체들이 가득하고 목 잘린 시체들이 가득한 조선 독립군들의 시체들 그 한복판에서 하나를 들고 이러고 사진 찍은 거야. 누구한테 보내는 사진이었게? 자기 엄마한테 보내는 사진이었어. 엄마 나 잘했지 이러고 사진 찍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정말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얘의 이 군인의 표정이야. 너무 천진난만하고 해맑아요. 진짜로 말 그대로 엄마한테 엄마 나 잘했지 그러고 찍은 사진이야. 밑에는 사람 목 잘린 머리가 졌네. 알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전쟁이야. 전쟁은 사람의 목숨을 한낱 그냥 뭐 수단 도구처럼 알겠죠? 그냥 뭐 닭 잡듯이 막 알겠죠?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여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니까 알겠죠? 죽음 앞에서도 전혀 뭐 연민의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알겠죠? 그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게 바로 전쟁 상황이란다. 알아듣겠죠? 춘추 전국시대는 아마도 그랬을 거야. 사람들은 서로 죽이는 것을 그렇게 크게 막 금기시하거나 꺼리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테고요.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시 여겨지는 크게 문제의식을 거기에 대해서 갖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당시에는요, 심지어 자기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정신을 기대하기가 가족 내에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형제 간에도 배신 배반이 일반화돼 있고 부모를 그냥 뭐 죽이는 일들도 뭐 일상적으로 나타났을 테고, 이 정도로 혼란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시대가 혼란할 때일수록 어때? 이 혼란한 시대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시대 밑그림을 그리는 사상 같은 게 등장하는 법이거든. 항상 위기 상황은 새로운 시대의 어떤 사상을 낳게 되는 법이야. 그래서 이 시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수많은 사상들이 이때 막 나오기 시작해. 그 수많은 사상가들과 수많은 학파를 일컬어서 우리가 제자 백가라고 불러. 다시 뭐라고 한다고? 자자는 무슨 자자야? 선생 자자야, 선생. 그러니까 수많은, 제가 모두 제자니까 수많은 선생들과 백가, 일백백자의 집가자예요. 근데 이게 집가자가 학파를 뜻해. 뭘 뜻한다고? 학파. 백은 그냥 많다라는 뜻이야. 많다. 그러니까 수많은 학파와 많은 선생들이라는 의미야. 알겠죠? 나름대로 이 시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수많은 선생과 수많은 학파들이 이때 막 등장하게 되는 거지. 항상 혼란한 시대일수록 많은 사상가들이 시대의 밑그림을 막 그리는 사상들도 많이 등장하게 돼. 이때 첫 번째로 등장했던 게 바로 유가였어. 유학 사상가들이죠. 유가 사상가들의 대표 주자가 누구야?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지. 들어본 적 있나? 공자, 맹자?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혼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했을까? 뭔가 세상이 혼란한 이유, 원인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사람들은 세상이 혼란한 이유는 도덕성의 타락이 있다라고 말했어. 뭐에 있다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에 근거한 걸 우리는 도덕이라 그래요. 잘 생각해. 도덕. 우리는 어떤 걸 도덕적이라고 말하나? 버스를 타는데요. 할머니가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에 막 이렇게 오르고 계셔. 난 앉아 있는데.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걸 뭐라 그래? 도덕적이라고 부르죠. 그지 않나? 할머니가 힘들게 막 올라타고 있는데 모른 채 자. 알겠죠? 하인이 맨날 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이기적이다. 비도덕적이다라고 말하죠. 됩니까? 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구세군 냄비 이렇게 헌금 모금할 때 그때 거기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행위를 뭐라 그래? 도덕적이라고 말해. 돼야 안 돼요? 되죠. 나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장님에게 따끔한 잘못을 충고하는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 도덕적이라고 말해. 내 이익만을 생각하며 사장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걸 알고도 상사에게 그냥 비위만 맞춰줘. 아이쿠 잘하십니다. 아이쿠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냥 좆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상사를 그냥 옆에서 비위 거슬리지 않게 자기 옷도 잘리면 안 되니까. 알겠죠? 이런 걸 우리는 비도덕적이라고 말하거든. 야, 잘 생각해보면 어떤 게 도덕적인 거야?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한 행위. 다시 뭐라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한 행위를 우리는 도덕이라고 불러. 알았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정신에 근거한 것들을 도덕이라고 말한다고. 그럼 문제. 도덕의 근원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인데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은 뭐로부터 출발할까? 내 가족이야. 공자가 했던 말을 한번 이해해봐. 내 아비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이웃 어른을 공경할 수 있겠는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때? 정확한 말 아니야? 야, 지 부모도 때리는 놈이 이웃 어른을 공경한다고? 그럴 리가요. 야, 지 형제도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 이웃을 먼저 아끼고 사랑한다고? 지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야, 자기 부모 알기를 아주 깎듯이 그렇게 섬기고 모셔. 이런 사람이 노인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때리거나 노인에게 해코지할 수 있을까? 자기 아버지 또래 사람을? 못해요, 그렇게. 내 아버지도 어디 가서 그런 대우 받아 강할까 봐 그렇게 못한다고. 이해됩니까? 내 동생 뻘 되는 애들 함부로 내가 막 다룰 수 있을까? 안 된다니까. 내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공자 맹자 같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든 도덕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근거에 나오는 것인데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가족으로부터 출발해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신으로부터 이게 확장되어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도덕이 나오는 거다 이 얘기야. 알아듣겠죠? 근데 지금 이 춘추 전국의 시대는 내 가족 안의 사랑조차 깨지고 무너져 버렸어. 자기 형제도 자기 부모까지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크게 문제시화되지 않는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돼버렸어. 뭔 도덕을 기대할 수 있겠어. 그러니 혼란하지. 이해가 되냐? 그래서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하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겠죠. 돼요?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겠죠.
도덕성을 회복한다고? 뭐에 대한 사랑을 먼저 부활시켜야 돼? 효와 제. 효가 뭐야? 부모에 대한 효. 형제에 대한 우애, 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효와 제를 통해서 인을 회복해야 돼. 아이고. 인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도덕성을 공자가 인이라고 부르거든. 인. 알겠죠? 그래서 인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 그리하여 내 부모와 내 형제를 사랑하듯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바로 설 수 있을 거다. 서로가 서로를 다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게 된다면. 이해됩니까? 이런 걸 꿈꿨던 게 바로 누구였어? 유가사상가 유학자들이었어. 알았지? 법가사상가들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법가사상가 한비자, 이사 이런 인물들이야. 물론 위로 올라가면 상한 같은 인물도 있는데 한비자, 이사 정도만 알아두세요. 법가사상가 한비자, 이사는 세상이 혼란한 이유 이기적 본성 때문이야. 다시 뭐라고? 이 사람은 다 못돼 처먹었다고 생각해. 이기적인 본성.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본성을 타고나는 게 인간이야. 돼요? 이 기적이라는 건 기가 낙이 짜고 이가 이익이니까 나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 알겠죠? 부정할 수 있어 너? 사람의 본성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기적 성향을 가진 존재다. 나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본성들을 사람들은 타고나기 때문에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뭔 짓이든 할 수 있는 이기적 성향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사회니까 사회는 어떨 수밖에 없어. 혼란할 수밖에 없지. 다 지 이익만 생각하는 놈들인데. 알아듣겠죠? 법이고 뭐고 그런 거 뭐 다 어때? 개무시죠. 됩니까?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긴 그딴 게 어딨어. 그러면 세상을 바로 세우려면 어찌 해야 될까? 이기적인 본성을 억제시켜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이기적인 본성 자체를 억제시켜야 돼. 이거는 강력한 법 형벌을 통해서 말고는 불가능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면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찢어 발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좆되겠는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 예견되면 안 해요. 이기적이라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강력한 법과 형벌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기심을 뭐 해야 돼? 통제해야 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을 저질러 다치게 하거나 이러면은 손을 잘라버리는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래버리면 사람들은 안 해. 이기적이라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 예측되면 안 해. 야, 이러려면 군주의 권력은 어때야 돼? 강해야죠. 군주는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고 백성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군주가 이상적일까?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겁을 먹고 부들부들 떨 카리스마 있는 군주가 최상일까? 후자겠죠. 이해됩니까? 그런 어떤 국가의 강력한 통치, 국가의 형벌을 앞세운 통치 이런 걸 통해서 이기심, 개개인의 이기심을 통제하고 질서를 세워야 된다. 알겠죠? 그것만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법가사상가였죠. 됩니까? 그 다음에 도가사상가가 있는데 도가사상가의 대표 주자는 노자와 장자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름이 다 뭐가 붙어 뒤에? 이 자자가 뭐라고요?
선생 자자라니까. 공선생, 어? 노선생, 장선생, 맹선생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이름이 다 같은 게 아니고요. 도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묵가까지만 오늘 할게. 묵가사상가는 묵자거든. 누구라고? 이 사람 본명은 묵적입니다. 묵적. 근데 묵선생 그래서 묵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차별 없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정신만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대. 세상의 혼란의 원인은 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인식하고 대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와요.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단 내 나라를, 다른 지역보단 우리 지역을, 남의 가족보단 우리 가족을 더 우선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것을 차별적으로 인식하고요. 가까운 단위에 대한 우선적 사랑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세상이 혼란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진정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차별 없는 사랑. 무슨 사랑?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구별하지 않고, 남의 부모와 내 부모를 구별하지 않고, 이걸 겸애라고 부르거든. 뭐라고 부른다고? 겸애. 이것만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 세상의 모든 혼란은 차별적으로 서로를 인식하고 차별적으로 대하는, 가까운 단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사랑의 단위가 좁히고 좁아져 세상에 남는 사랑이 없어지고 이기적이 돼버리고 갈등이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 알았지?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제자 백가라고 불러. 알았지? 도가사상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해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